근데 먼저 수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제 북한의 보도를 좀 보니까 김정은이 수해 복구에 청년 30만 명이 지원을 했다, 자원을 했다, 에포칼적인 열풍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이 충선의 불길, 애국의 불길을 화라산 마냥 충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수해 복구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노동신문에서는 자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 북한이 굉장히 항상 자주 쓰는 건 상투적인 수법이고요. 예, 강제동원이 맞죠. 강제동원. 네, 예, 자본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그런 수해복구 현장에 가겠다라고 네. 하면은 자본이지만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 전체 학생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마치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자원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빠지는 친구들 안에 한해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넣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만약 뭐 국가가 부르는데 너가 응하지 않는다면은 국가는 넣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직업을 넣는다든가 뭐 진로를 결정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굉장히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동원된 30만 명의 청년들은 아마 북한 내에서는 가장 힘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체제의 그 오도를 따라야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강제로 끌려나간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인데 아, 그 중고등학생. 학업 과정을 다 마치지 않은 학생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학업 과정을 다 마친 학생들은 이미 군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 군대로 간 친구들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께나 쓰는 뭐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예. 그런 자본했다라는 미명하에 네. 강제 동원하는 것이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북한에서는 언론에서 화라산, 충천. 불길 이런 네. 좀 단어를 센 걸 쓰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자본했다라고 그 북한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원래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음, 수해복구가 났을 때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서해안 지대 기름띠가 그렇죠. 예, 했을 때 유조선이 이제 그런 좌초됐을 때 네. 기름띠가 형성돼 가지고 수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노동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 아니라 30만 명이 그냥 인력으로 갔다라면은 그들한테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30만 명의 그 노동력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원 동원했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냥 강제로 동원해서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네. 어떠한 그 대가도 제공해주지 않고 심지어 그 뭐 후속 기사를 보니까 30만 명이 현장에 나갔는데 그들이 묵을 숙소도 없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가자마자 숙소부터 짓고 예, 이제 동원됐으면은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보급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네. 보급 체계도 없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하러 간 친구들이 주변에 그 민가라든가 농가를 이제 털어서 자사적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내세우기식 30만 명의 그 배경에는 어떻게든 그 밑에 단위의 어떤 산업 간부들이 우리 이 정도 인원을 동원했다라고 보고하기 위한 용이고요. 그 어떠한 그 세부적인 그 추가 조치들은 취해주지 않았다, 즉 착취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 뭐 밥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네. 참 그렇죠. 이렇습니다. 근데 네. 노동신문이 또 이제 보니까 수재민 13,000여 명이 지난 15일에 평양 425 여관과 열병 훈련 기지에 입소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좋은 곳인가 봐요, 평양에서는. 근데 425 회관이나 열병 훈련 기지가 어떤 곳입니까, 평양에서? 열병 훈련 기지라는 건요. 북한이 매해 연례적으로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 열병식? 예, 그러면 그 열병식에 동원되는 군인의 수가 약 13,000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동원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군인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이제 열병식 숙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이오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회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그 우리 예술의 전당 크기보다도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공간 안에
이제 좀그 임시 휴영 시설, 임시 피난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예. 왜냐하면 그 회관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냉방 시설이라든가 뭐 좀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대규모의 인원을 평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두 곳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4.25 여관을 찾아서 학용품도 전달을 하고 예. 또 수재민 어린이들을 뭐 위로하는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또 그만큼 북한에서 이번 수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실 북한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번 수해 사진을 보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상한 점은 도대체 피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모로 났길래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하냐 네. 이거거든요. 이게 뭐 수해가 그러면 뭐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015년에도 굉장히 기록할 만한 수해가 발생을 했고 그때도 두만강 유역에서 한 300명 정도가 그 돌아가시는 그런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김정은은 이렇게까지 오버 리액션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누가 보면은 뭐 가장 그 수해 현장에 맨 앞에 나가 있고 뭐 애민의 그런 마음으로 돌보는 듯한 모습을 매일매일 새롭게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민심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리 언론이 포착하고 있는 약 2,500명에서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명 피해라든가 물질적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피해 발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민심이라든가 왜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민심이라든가 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뭐 식량난이라든가 등에 그렇죠. 의해서 예. 북한이 지금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자연재해까지 터지고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늦어지면서 이제 모든 어떤 비난의 화살이 김정은에게로 향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황급하게 그런 어떤 불길을 좀 끄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이 지난달 28일부터 수해 현장을 한 9일간이나 찾았대요. 20일 중에서 9일간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조치를 또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학용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조치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통해서 좀 본인 이미지를 구축을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 좀 목적이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고 같은 거 찍을 때 3B 법칙이라 그래서 네. 이제 베이비, 비스트, 뷰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광고는 되게 성공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베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 마케팅 효과로서 베이비가 출연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따뜻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신뢰감을 준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북한도 정확하게 그 효과를 노려서 뭐 그런 수해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꽤 상당히 이상적인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모습을 추구하는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에게 하나의 새롭게 생긴 콤플렉스가 있다면 자신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김주애가 상당히 어리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린 김주애를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재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눅자치고 이런 어린이들에게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김주애에게로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도 조금 줄이고 이게 말이 되네라는 식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고요. 그 영상에 출연한 어린이들의 나이대가 보통 이제 김주애랑 비슷합니다. 1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10대 정도로 보인다. 근데 제가 아까 김주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김주애한테 그 김여정이 깍듯하게 모시는 듯한 네.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사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그 김여정과 김주애 사이에서도 고모잖아요. 근데 그렇죠. 고모와 또 조카 사이에서도 또 그런 상하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그것도 좀 이제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권이나 뭐 국정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지 싶어서요.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김주애 후계자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그 사진이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 하는 그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 이미 권력 구도가
이제 확립이 됐고 상하 관계가 이제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일부 뭐 학자들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여전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은.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상당히 많은 표현이라든가 뭐 제스처라든가 사진이라든가를 통해서 김주애가 후계 구도 반열에 가장 맨 앞에 있고 어느 정도 그 구도가 이제는 공고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에 등장했던 향도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향도에 뭐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제 김주애를 축혀 세우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향도라는 게 이끌 향자에 길도자거든요. 그 길을 앞에서 이끈다라는 길을 밝혀준다라는 뜻인데 그런 표현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인민의 향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표현이. 왜냐하면 이게 수령 우상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하지만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게 익숙한 단어고 그런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도 김주애를 내세웠다는 것은 이미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만약 후계자가 아니라면은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막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가족관계상 고모가 위지 조카가 아래인 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족관계의 어떤 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와 그 후계자를 받들어야 되는 그 밑에 단의 간부로서의 그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그 김주애의 경우에는 살이 그래도 통통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네. 사진을 보니까 어떤 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또 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에 내놓은 그 홍보한다고 내놓은 사진 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굉장히 깡말랐습니다. 네. 근데 요새도 그 네. 평양 외 지역에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편인가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예. 뭐 좋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심장으로 생각하는 곳이고 모든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선 공급을 해주는 것이 평양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사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 외형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위에 있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물난리가 난 것이 그 평안북도 일대 아닙니까? 네. 평안북도는 북한의 우선순위에서도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곡창지대도 아니다 보니까 뭐 황해도라든가 평안남도라든가 이런 곡창지대 애들은 그래도 조금 뭐 끼니라도 뭐 거르지 않을 정도로 먹을 수 있지만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가 대부분이고 예. 신의주를 제외한다면 평안북도에는 사실상 그렇게 잘 사는 곳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재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영양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그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거죠.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그렇죠. 너무나 깡말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이제 홍보한다고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은 더 대비되는 것 같아요. 예, 더 대비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너무 뚱뚱하고 네. 그래갖고 대비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정은이 신형 벤츠를 타고 나타난 사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차가 일부분 좀 보였어요. 네, 이렇게 일부. 네, 기차 앞부분, 숨어 있는 범퍼 앞부분이 쪽이 이제 보였습니다.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저희가 좀 이따 또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 이게 출시가 4개월 된 GLS 600 마이바흐 모델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벤츠도 아니고 마이바흐라고 하는데 이게 한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2억 한 7천에 배트 붙이면 한 3억 정도 하겠죠. 이런 차량은 진짜 어떻게 구해갖고 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 원래 못 들어와야 정상 아닌가요? 이 차량 이전에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이 2대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우연찮게 공개된 그 차량은 SUV 차량이잖아요. SUV. 예. 네, 근데 김정은은 이전에는 그 세단을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약 한 2016년 모델 하나랑 그리고 네. 또 한 2021년 모델 하나 이렇게 2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번 차량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앞선 그 마이바흐도 문제가 돼서 그 벤츠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로벌 네. 기업이 대북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차를 뭐 판매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설에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 황급하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정도로. 예. 벤츠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 어떤 판매점에서도 북한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게 된 것이냐라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벌려보니까 북한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그런 이제 북한의 무역이나 북한의 뭐 그런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있는 협력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협력자들이 가상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단 말이죠. 네. 그 페이퍼 컴퍼니가 벤츠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는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다, 예. 뭐 베이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나라 회사기 때문에 네. 벤츠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법인 차량 같은 걸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게 대박거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뭐 무역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포장을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배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죠. 배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게 예. 환치기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배와 배를 공해상에서 맞대고 예. 옮겨가는 수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완전히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선박처럼 완전히 위조를 해서 이제 북한이 보통 뭐 과테말라라든가 뭐 이런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나라들의 그 소유 선적처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배를 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배에 실어서 북한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주민들은 그 김정은이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진이 공개됐을 때 네. 예. 소시오패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열악한 그쵸. 그 지금 막 진흙 위에 임시적으로 그 천막 거처를 만들고 사람들은 매트리스도 아닌 그냥 그 바닥 위에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네. 그 수해 현장을 간 거 아닙니까? 그 현장 자체는 너무나 참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본인은 상당히 깨끗한 옷차림에 깨끗한 구두를 신고 그것도 이제 열차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는데 그 옆에 3개월밖에 안 된 벤츠를 가지고 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없을 네. 수가 있나? 아니면 자기 차량 자랑이 그렇게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집도 잃고 모든 가산을 다 잃고 어떻게 보면은 황무지에 나앉은 그런 정말 그런 막연한 그렇죠. 심정으로 앉아 있는 분들한테 나 벤츠 이렇게 새로 샀는데 구경하실래요? 못 참지, 뭐 이런 숨길 수도 건가. 있는 예. 거 아닌가요? 아까 아니, 무조건 숨겨야죠. 네, 네.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평안북도엔 도로도 없어서 벤츠가 달릴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차에 네. 그대로 싣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리지도 못했고 네. 왜 가져갔으며? 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차 좋아하나 보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타이어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네. 저는 참 그래서 네. 이걸 공개한 사람이나 네. 저걸 가져간 사람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아까 뭐 수재민 위로를 배를 하지 뭐 말지. 네. 환적을 해서까지 뭐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북한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 네. 이제 석탄을 불법으로 환적하는 그런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러시아 뭐 예. 블라디보스토크 앞에서 맞습니다. 그러고 예. 하죠. 블라디보스톡 뭐 나후카 막 이런 네. 데서 환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준비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북 후에 러시아가 북한에 염소를 447마리를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암소 몇 마리, 숫소 몇 마리 하고 나왔는데 그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석탄이나 식량 등을 받아온다 이런 게 기사의 요지인데 북한이 소보다 염소를 이렇게 받아오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뭐 추후 보도에는 러시아가 예. 또 한 1,500마리의 소도 보냈다. 소도 보냈대요? 네. 아. 근데 아마 그 소는 방목용이 아니라 식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식용이 아니라 방목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목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소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한우로서 이제 그 네. 품종을 잘 키워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999년인가요? 그때 네. 정주영 회장이 약 소 500마리를 이끌고 그렇죠. 북한을 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그 소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많은 소가 폐사됐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이런 소 방목의 노하우가 없고 또 소 방목도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예.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그 그렇죠. 사료를 먹이는 것도 또 사료값만 해도 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우가 비싼 거다라고 하시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언감생심이죠. 뭐 주민들 먹일 식량도 없는데 뭐 소 사료에 뭐 옥수수가 들어가 이게 말이나 네. 됩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소는 또 너무나 많이 먹기도 하고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염소는 방목할 수 있죠. 염소는 산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 염소에서 나오는 젖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유당 제품을 북한도 이제는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그 우유같이.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양에서는 이제 뭐 소젖 우유나 이런 건 뭐 못 먹고 이건 뭐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먹었고 학교에서 공급해주는 우유는 대부분 이제 콩우유, 두유였습니다. 아, 두유. 예. 네, 우리처럼 그렇게 두유가 맛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콩 비린내가 그대로 나는 그런 두유고 상당히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음식인데 아, 예. 가끔 염소젖 우유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북한은 그 염소 고기를 이제 식용으로도 쓰고 네. 우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대용 우유로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그 우유라든가 그 이제 가공육을 이제 염소 가공육을 들어가는데 네. 염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1인당 염소 한 마리씩 바쳐라. 어. 뭐 그 군인들에게 이제 공급을 들어가야 되는 염소기 때문에 뭐 충성에 뭐 어쩌고로 뭐 바쳐라 뭐 이런 할당량까지도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염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 흑염소 엑기스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혹시 엑기스용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해보니까 종류인가요? 예, 대략? 키우기가 뭐 네, 편한 네. 소보다는 좀 양호한. 그래도 러시아 염소는 좀 네. 그 품종이 좀 북한이랑 달라서 네. 상당히 크죠. 아. 러시아 염소는 큽니다. 그걸 또 폐사시키는 거 아닌가요? 기르는 방법. 근데 북한은 염소 방목에 대한 노하우는 좀 있는 편이에요. 아. 나중에 통일대가 북한 가시면은 곳곳에 대관령 이런 쪽에 가면은 양목 네. 대관령이 우리나라죠. 네. 대관령이 아니라 예. 저기 개마고원 이쪽으로 개마고원. 가면은 곳곳에 염소 목장이나 양 목장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저희가 아까 개마고원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뒤에 준비했던 질문이었는데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북한의 삼지연 쪽에 네. 이제 올해 말에 그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동북부 백두산 인근 도시 삼지연시와 그 외 지역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에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4년 넘게 북한이 이제 빗장을 담고 걸어뒀죠. 네. 있었잖아요. 근데 관광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외화벌이 같은 경제적인 목적이 제일 크겠죠. 이거는. 그렇죠. 예.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북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지만 예. 개별적인 관광은 허용을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관광 수입이 북한이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캐시 카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아. 그리고 또 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예. 북한이 한때 코로나 이전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관광업 자체가 북한이 거둬들이는 총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북한을 꽤 많이 찾아갔거든요. 네. 그 와중에는 뭐 오토원비어처럼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렇죠, 분들도 예. 있고 하면서 미국인 관광객 숫자는 줄었지만 유럽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중국 뭐 대부분 중국이긴 했지만 그렇죠. 이런 관광객들이 북한을 많이 가면서 북한이 상당 부분 쏠쏠한 재미를 봤다. 근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년 거의 뭐 반 만에 문이 열렸는데 근데 이번에 관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예. 다르다라는 것은 관광객의 국적이 좀 달라질 거다.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주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고객이었는데 예. 이제는 러시아 관광객이 좀 주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프롤로그로 좀 보여준 바가 있어요. 올해 이제 6월, 7월 예. 북한이 자랑하는 그 송도원, 네. 부산의 그 해수욕장, 해운대와 맞먹는 그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북한의 그 송도원 해수욕장이거든요. 네. 그런 송도원 해수욕장에 이제 러시아 어린이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그 단체 뭐 야영 느낌으로 이제 한번 초대를 하면서 조금씩 그 빗장을 열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도 그 하바롭스크라든가 이런 극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 관광객 약 70명 정도가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단체로 북한을 관광한 적이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막 브이로그도 올리고 이러면서 또 그게 한때 화제가 됐었고 그렇죠. 예. 그때 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이 극동 지역 언론사 유명 언론사의 기자를 또 한 명 초대를 해가지고 또 그 기자가 또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그 기자의 수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씩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관광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2월 이제 올해 겨울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오피셜하게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아까 이제 삼지연 얘기가 나왔는데 삼지연 쪽에서 이제 관광을 재개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삼지연은 어떤 곳이에요? 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지난달에 하기도 했었다. 뭐 스키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한국으로 치면은 뭐 평창 같은 그런 곳인가 싶어가지고요. 삼지연은 저는 딱 한 번 가봤고요. 예. 그리고 평창 스키장이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북한에 스키장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삼지연에 스키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삼지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영하 한 15도에서 영하 한 25도를 왔다 갔다 예. 하는 아이고야. 그런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 잘 맞을 거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삼지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서 늘 선전하는 김정일의 생가가 있는 곳이죠. 아. 삼지연에 정일봉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 삼지연 군 안에 이제 김정일의 그 가짜 생가가 있죠. 원래 김정일은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난 게 맞죠. 사실 예. 41년 경에 태어난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의 그 태어난 날짜를 42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1942년 2월 16일 삼지연 군에 있는 그런 삼지연 군 안에 있는 그 거기가 어디죠? 정일봉 근처에서 태어났다. 백두산 근처거든요. 거기가. 정일봉이에요. 네. 그 예. 봉 이름이 정일봉입니다. 아. 김정일의 이름을 따서 예. 아. 그 생가 바로 뒤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예. 봉우리 이름이 정일봉이고요. 네.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가짜입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혁명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마 가장 관리를 잘 하는 곳이고 또 삼지연은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정신적인 정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